군대와 정부가 얼마나 은밀하게 움직이는지를 생각해보면 군사 역사 기록이나 탐험 작전 발견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철저히 보호되거나 공개되어도 검은색 잉크로 중요한 부분이 지워진 채로 편집됩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실제로 군대가 직면했던 미스터리와 맞물리며 사람들은 그 임무와 비밀 탐험의 진실 현장을 직접 본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추측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47년 미국의 남극 군사 탐험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조사와 혹한 훈련이었지만 지난 80년 동안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이 빙하 속에 감춰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첨단 무기로 보호된 나치의 비밀 요새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지구 깊은 곳에 살아가는 고대 고등 문명 생명체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이점프 작전 오퍼레이션 하이점프과 공허한 지구 홀로우 어스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 놓인 안개 속을 지나갈지 아니면 회피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안개 너머에는 진실을 찾으려는 이야기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 그리고 불가능과 미신이 혼재한 영역이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전쟁의 안개, war fog 속에서 무엇을 믿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남극에 오신 것을. 지구 최남단에 위치한 남극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대륙으로 약 5개 50만 평방마일에 달하는 빙설 사막입니다. 넓지만 대부분이 황량하며 펭귄 해양 포유류 일부 이끼를 제외하면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거의 없습니다.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로 가장 강력한 바람과 베람바시 플렉케케 89개시 주도시 2대가까지 내려가는 극한 온도를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남극은 오랫동안 탐험가 연구자 모험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곳은 마지막 탐험의 경계로 여겨졌고 천연 자원이 풍부할 가능성 때문에 국가는 이 대륙을 관리함으로써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19세기 초 유럽 강대국들은 남극 영웅 탐험 시대 Heroic Age of Antarctic Exploration 동안 경쟁적으로 남극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는 탐험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영국,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미국 등이 남극 대륙에 발을 디뎠습니다. 비록 공식 영토 주장은 없었지만 일부 국가는 연구기지나 어업 거점을 통해 반영구적인 존재감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탐험단은 해안 기지를 중심으로 어업 함대를 운영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 남극의 자원에 눈을 돌린 훨씬 더 악명 높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1938년 겨울 히틀러와 나치 독일 지도부는 전쟁이 불가피함을 깨닫고 국가의 자원을 스스로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아직 발발하지 않은 시점에서 독일은 여전히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의존하여 경제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물자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버터, 우유, 크림, 돼지기름, 식물성 버터 등 많은 제품들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한 오일과 지방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침공이 시작되면 이러한 공급은 즉시 끊기게 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독일 나치당은 노르웨이의 고래잡이 산업 성공을 참고하여
남극으로 탐험을 조직하고 같은 고래잡이 수역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이 임무는 극비로 진행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해군 참전용사 알프레드 리처 대위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는 남극의 해안에 고래잡이 기지를 세울 적합한 위치를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탐험에는 단 한 척의 선박인 MS 슈바벤란드가 사용되었으며 과학자, 장교, 병사 등 경험 많은 12명의 승무원과 도르니어 비행기 2대가 함께했습니다. 1938년 12월 함부르크를 출발한 슈바벤란트는 한 달 뒤 남극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전 탐험에서 이전 간데 단대성 퀸 모드랜드로 명명된 지역에 상륙해 대부분 미개척 지역을 탐사하며 2대의 비행기를 활용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의 비행을 통해 그들은 독일 본토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눈 위에 나치 깃발을 꽂고 탐험선 이름을 따서 해당 지역을 뉴 슈와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과학적 자료를 수집했지만 탐험단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고래잡이 기지를 세울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한 채 1939년 1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 뒤 1939년 9월 1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히틀러는 남극에서의 거점 유지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적어도 공식 기록에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독일 나치의 남극 탐험은 표면상 고래잡이 활동을 목적으로 했지만 이는 군사적 비밀 작전에서 흔히 사용되는 위장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임무의 진짜 목적이 단순히 독일 시민들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나치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찾고자 했던 것을 발견할 때까지 남극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전설적 이야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 특히 히틀러 개인은 매우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치 고위 지도자들은 신비주의 고대 민속 문화, 초자연적 믿음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그들의 복잡한 사고 체계와 타인에 대한 우월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나치 이데올로기의 핵심 중 하나는 고대 우월 인종인 아리안 존재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아리안이라는 용어는 원래 고대 인도 유럽 민족을 가리키지만 나치는 이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상징인 만자완을 차용해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나치 신화 속에서 고대 아리안은 현대 문명의 모든 측면 정교한 기술부터 예술까지 을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인이 바로 이 강력한 종족의 후손이며 인류학 연구를 통해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독일인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너무 강력해서 나치는 에이네네르베 선조유산협회라는 전담 기관까지 설립하여 아리안 혈통의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배정되어 고대 문화, 신비의식, 초자연적 실천을 연구하며 현대 독일인과 아리안 혈통을 연결하는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나치 독일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에이네네르베 탐험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신과 같은 고대 인종을 찾는 것만이 그들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공허한 지구 홀로우 어스 아이론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이론은 하인리히 힘러, 하인리히 힘러와 고고학자 랄프 후나 같은 나치 지도자들에 의해 지지되었습니다. 원래 이 개념은 1992년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 물리학자인 에드먼드 에드문 헬리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할리는 지구가 약 800헬리킬로미터 두께의 속이 빈 외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 각각 자체 대기층을 가진 두 개의 내부층과 중심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내부층은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며 자체 자기극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할리는 이러한 구조가 항해 중 이상한 나침반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내부 대기에서 방출되는 기체가 극광 아우로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공허한 지구 이론의 지지자들은 할리의 아이디어를 확장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존 클리브스 심즈 주니어, 존 클리브스 심스 주니어. 1812년 전쟁 참전 경험이 있는 미군 대위였습니다. 그는 지구 내부층 사이 공간이 자체 대기를 갖추고 있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명체나 생태계 심지어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즈는 이러한 숨겨진 세계가 북극과 남극의 두 개 입구를 통해 지상에서 접근 가능하다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이론과 믿음을 합리화하려는 욕구 속에서 나치 독일이 남극에서 고래잡이 기지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공허한 지구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이 탐험이 제3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비밀 원정 중 첫 번째였을 수도 있으며 거대한 빙하를 요새로 변모시키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1945년 5월 7일 유럽에서의 전쟁은 나치 독일의 항복으로 끝났습니다. 수천 명의 독일 병사들이 연합군과 소련의 포로가 되는 동안 전쟁 범죄로 수배된 나치 고위 인사들은 법의 심판을 피해 도주했습니다. 그들은 비밀 탈출망 Route of Escape을 활용하여 SS에 의해 유럽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연합군의 추적을 피한 도주자들은 유보트 Uboot 등의 잠수함을 타고 남미로 이동했습니다. 이 활동의 규모는 2개월 뒤 독일 잠수함 U-553G 아르헨티나 마르델 플라타 해군 기지에 도착하면서 주목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많은 소문을 낳았습니다. 일부에서는 U-5보기 히틀러, 이바 브라운, 마틴 보르만 등 유명 나치 인사를 파타고니아 또는 남극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헝가리 출신 유대인 라디슬라스 사보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며 히틀러와 그의 측근들이 독일을 탈출한 과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1947년에는 키게리스찬트는 히틀러 생존 히틀러 라이브스 이사실론자이라는 책으로 이를 재확인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같은 해의 8월 또 다른 잠수함 U-977이 마르델 플라타에 도착하면서 남극 나치 기지에 대한 전설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여러 이야기 속에서 이 기지는 히틀러의 화장재를 보관한 은신처로 등장하며 베를린에서 소련에 넘어가기 전 나치가 약탈한 예술품과 보물도 함께 보관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치 독일이 아직 남극 빙하 아래에서 살아남아 제3제국을 재건하기 위한 요새를 건설하고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치 독일의 남극 기지 주장을 비웃었지만 이론가들은 칼 두니츠, 독일 해군 총사령관이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 일련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던 하워드 A. 버너, 하워드 A. 비너 대령과 빌헬름 버너나드, 윌헬m 버넌하드 대위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1943년 두니츠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독일 잠수함 함대는 시우라에서 샹그릴라를 건설했으며 사순절의 요새이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성체를 자랑스럽게 지켰다. 남극 기지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체는 나치 독일의 마지막 저항 거점으로 여겨집니다. 빙에 숨겨진 이 기지는 제국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와 첨단 기술로 무장했다고 전해지며 독일 과학자들은 몰래 반출된 여러 원형 장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일부 소문에 따르면 이 기술은 연합군과 소련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반중력 장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작전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독일의 적들은 곧 알아차리고 즉각 대응했을 것입니다. 제3제국은 이미 위험했으며 나치의 재등장 가능성은 반드시 조기에 억제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946년 개소니르 하이점프 작전, 오퍼레이션 하이점프 이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작전은 실제로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1946년 8월 26일 하이점프 작전이 시작되었고 남극 역사상 가장 거대한 탐험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미 해군이 주도한 이 작전에는 총 70척의 함선이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쉐빙선, 보급선, 구축함, 잠수함, 항공모함, USS 필리핀시아가 포함되었습니다. 항공대는 33대의 항공기로 구성되었고 헬리콥터도 일부 포함되었으며 라사 700명의 병력이 혹독한 남극 환경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진행된 탐험에서 미 해군은 주로 훈련과 조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병사들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생존 기술과 전투 기술을 연습하며 인간의 체력뿐 아니라 장비의 내구성도 시험했습니다. 동시에 남극에 항공기지를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여 미국의 남극 영유권 확대를 모색했습니다. 탐험대를 이끈 사람은 리처드 E. 버드, 리차드 E. 버드 주니어 준장으로 남극과 극지 탐험의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1926년 젊은 해군 항공장교였던 버드는 피로가 쌓인 15시간의 비행 끝에 북극에 성공적으로 도달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업적 덕분에 그는 국가적 영웅이 되었고 동료 파일럿 플로이드 베넷과 함께 미 의회 명예 훈장 Congressional Medal of Honor을 받았습니다. 2년 후 버드는 남극 탐험에 다시 참여하여 리틀 아메리카라는 작은 기지를 로스 빙붕 로스 아이스 쉘프에 세웠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하이점프 작전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946년 8월 말부터 남극으로 향한 미군 탐험대는 12월 말에 도착했고 도착 즉시 훈련과 조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이점프 작전, 오퍼레이션 하이점프는 원래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함대는 다음 해 2월 미국 해역으로 조기 귀환하며 임무를 종료했습니다. 미 해군이 제시한 공식 이유는 합리적이었습니다.
남극의 겨울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고 극한의 날씨 조건 때문에 훈련을 계속 진행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 뉴스 서비스 기자 레본 아달레본 에이달라스 하에와의 인터뷰에서 버드 제독은 독자들이 다소 놀랄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1947년 3월 5일자 칠레 신문 엘미르쿠리오 소판에 실렸습니다. 기사에서 버드 제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적대 지역에 대해 즉시 방어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과도한 공포를 주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새로운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 대륙은 비행 물체에 의해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북극 또는 남극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여기서 말한 비행 물체를 오해했습니다. 원문은 스페인어로 작성되었으며 아비오는 단순히 비행기를 의미하고 우노포로는 한 극 또는 두 극을 통과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즉 극에서 극까지 놀라운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37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핵시대의 새벽과 핵무기 경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버드 제독의 발언은 미래의 적 아마도 소련이 북극을 통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극에서 무엇이 버드 제독으로 하여금 이런 결론을 내리게 했을까요? 미 해군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일까요? 1991년 소련이 기밀 해제한 KGB 보고서에 따르면 그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하이점프 작전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고 단지 겉으로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미 해군의 실제 목적은 나치 독일의 비밀 기지를 찾아 파괴하는 것이었으며 이 기지에는 매우 첨단의 비행기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추측과 해석 중 2006년 러시아 다큐멘터리 Operation UFO Narcissus in Antarctica는 다양한 음모론과 이론을 탐구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1991년 해제된 KGB 보고서를 근거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과 독일의 첨단 비행기 부대 간의 극적인 대치 사건을 설명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특수부대가 마웨시 습지 해역 하르를 지나갈 때 USS 브라운선 함대의 승조원들은 멀리서 5개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 빛들은 접근 중인 미 함대를 요격하려는 미확인 비행체로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이들 비행체는 레이더에 포착되었고 5대 모두 함대를 향해 낮은 고도로 날아가며 놀라운 속도와 기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승조원들은 이 비행체를 원반형으로 묘사했으며 공격적인 비행 패턴을 보였고 기체에는 나치의 만완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USS 브라운손의 선장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결국 한계에 다다라 승조원들에게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을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구축함의 포성이 함대 전체를 울렸지만 이 신비한 비행체들은 즉각 반격했다. 일반 탄환 대신 이 비행체들은 강력한 광선과 고열을 발사하여 접촉하는 모든 것을 녹이고 태웠다. 미국 측 항공기들이 이 독일 원반 비행체를 공격하려 했으나 곧바로 공중에서 날려버려졌고 USS 마떡스는 공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였다. 불길은 탄약고까지 번져 선체를 폭파시키고 모든 승조원을 사망하게 만들었다. 미군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일의 첨단 비행체 중 하나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USS 세넷 잠수함 승조원이 함교 포로 직접 사격한 결과 그 원반은 통제력을 잃고 빙하 위로 추락하며 2차 폭발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승리에 불과했다. 미군은 여전히 압도당했고 큰 피해를 입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함대는 퇴각을 결정하고 남은 함선을 이끌고 바다로 돌아갔다. 사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이 기존 무기로 나치의 남극 요새를 파괴할 수 없자 미국 정부는 핵무기라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했다. 남극에 3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숨겨진 요새는 깊은 빙하 속으로 묻혔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군이 무선 통신을 시도했지만 장비는 모두 작동하지 않았고 나침반은 고장나며 모든 신호가 사라졌다. 마치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다. 그 순간 카터는 망원경을 통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바로 털이 많은 매머드가 눈앞을 지나가는 것이었다. 수천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종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눈앞에 이상한 도시가 나타난 것이었다. 북극 한가운데 현재 위치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함대는 움직일 수도 통신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고 모든 것이 미지의 힘에 의해 제어되는 듯했다. 그때 무선으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환영합니다, 제독님. 7분 안에 안전하게 착륙시켜 드리겠습니다. 제독이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우리 비행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목소리가 답했다. 진정하십시오, 제독님. 지금 안전한 손에 계십니다. 유명한 탐험가인 버드 제독은 북극과 남극 탐험에 관한 여러 일지와 메모를 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식 기록이 여전히 비밀에 묶여 있는 점프 작전 오퍼레이션 하이 점프과 관련하여 일부 사람들은 버드 제독의 개인 기록 역시 공식 해군 보고서에서 숨겨졌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버드 제독의 비밀 일지에 대한 전설은 수년간 존재했으며 일부 저자들은 일지를 잠깐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팀 베클리의 저서 실종된 버드 제독의 일지에서는 이 신비로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버드 제독은 미 해군 정찰기를 조종하며 북극 상공을 비행하던 중 갑자기 아래쪽으로 푸른 산과 계곡이 펼쳐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전까지 본 것과 전혀 달랐으며 태양도 보이지 않고 주변의 빛 역시 신비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방향과 고도를 바꾸어 아래를 조사하던 버드 제독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털복숭이 매머드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무선 통신으로 기지와 연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버드 제독은 자신이 비행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2대의 이상한 비행체가 그의 옆에 나타났고 선명하게 만완자 문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행체들은 그의 비행기를 안정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때 북유럽 또는 독일식 억양의 영어로 된 목소리가 무선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독님. 안전합니다. 비행기는 그 뒤로 이상한 도시로 안내되었고 수직 착륙을 했습니다. 일지에 따르면 버드 제독과 무선 담당 승조원은 금발의 키 큰 남성들에게 환영받으며 도시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제독은 그곳의 수정으로 이루어진 도시와 첨단 문명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버드 제독은 이후 사회의 핵심 인물인 저 마스터와 만났습니다. 마스터는 이 도시가 지구 내부 세계 에이리아니의 영토에 속하며 버드 제독은 표면 세계에서 유명한 인물로서 초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리아니가 원자력 실험과 관련하여 표면 세계의 활동을 주에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사건 이후 이를 조사하기 위해 비행체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행체들은 명백히 오늘날 사람들이 UFO라고 부르는 존재였습니다. 마스터는 모든 주요 지도자들이 연락을 받았고 버드 제독이 정부 핵심 인사로서 지구 내부 세계와 고등 문명 종족의 존재를 확인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으며 전쟁과 핵무기의 사용이 계속된다면 생존을 기대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드 제독이 북극 표면으로 안내될 때 이상한 원반 모양 비행체의 조종사는 영어가 아닌 독일어로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제독님. 비행기는 자유롭게 조종하십시오. 저는 명상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리처드 E. 버드 제독의 실종 일지는 1950년대 라디오 시리즈 디멘션 X의 한 에피소드와 매우 흡사하게 읽힌다. 실제로 디멘션 X의 첫 번째 에피소드 The Outer Limit는 1950년 4월 4일에 방영되었다. 이야기 속에서는 시험 비행 중 실험용 로켓기가 사라졌다가 돌아왔으며 조종사는 인간이 위험하게 핵무기를 다루는 모습을 관찰하는 외계 문명을 만났다고 보고한다. 1940년대와 1950년대 미국 문화에서는 전쟁, 우주 탐사, 외계인 핵무기와 관련된 재앙이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에 1947년 리처드 버드 제독과 같은 군사 인물이 발견한 중공지구 또는 속지 에이리아니 이야기가 당시 공상과학 붐과 맞물려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버드 제독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1947년 2월 말에 종료된 오퍼레이션 하이 점프 작전 아코에 참여했으며 공식 기록에 따르면 당시 그는 남극에서 훈련과 연구를 감독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에 공개된 일지에 따르면 그는 같은 달 북극 상공을 비행하며 에이리아니와 접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공식 기록과 명백히 충돌한다. 이로 인해 질문이 생긴다. 제독이 2월 동안 남극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지구 반대편의 다른 기지를 방문해 정찰 비행을 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과 날짜가 혼동되었고 속지와 아리안이 관련 요소들이 흥미를 더하기 위해 덧붙여진 것일까? 시간 충돌 문제 외에도 다른 많은 불일치가 존재한다. 2006년 러시아 자료를 포함한 여러 보고서와 저자들은 사건의 세부 사항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기록하며 실제와 허구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큐멘터리는 KGB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UFO 혹은 플루갈 로드 조종사들이 적대적 행동을 보이며 남극 해안 근처에 미군 함정을 공격하고 파괴했다고 전해진다. 반면 버드 제독의 일지에 따르면 플루갈로드 조종사들은 평화롭고 에이리아니 사람들은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며 인류에게 핵 에너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전에 나치 독일이 아리아니와 접촉하여
첨단 항공기를 확보하고 이를 미국에 대항해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나치가 자체적인 실험용 항공기를 개발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밀 반중력 프로젝트 DLA 등은 관련 추측에서 자주 언급된다. 실제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 전범들을 독일에서 데려와 로켓과 첨단 우주 프로그램에 투입했으며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은 이러한 소문을 잠재우지 못했다. 흥미롭게도 버드 제독의 일지에서는 아리안이 선장이 일본에 떨어진 폭탄에 대해 언급하지만 남극에 떨어진 폭탄이 독일 나치의 비밀 기지를 파괴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아리안이를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버드 제독에게 이에 대한 설명은 따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지에서 등장하는 아리아니라는 이름과 그들의 독일식 방언, 그리고 고등 인류 종족에 대한 설명은 히틀러가 믿었던 고대 아리아인 금발, 푸른 눈 첨단 기술 보유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결국 버드 제독의 일지, KGB 보고서, 러시아 다큐멘터리, 남극 은밀기지에 관한 음모론 모두 신빙성이 낮으며 사실과 허구가 섞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자료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실제 기록과 상상적 음모를 결합한 결과일 수 있다. 시간적 불일치 문제도 존재한다. 버드 제독의 1926년 북극 비행조차 논란이 되었다. 그의 북극 비행 기록은 개인 일지에 남아있지만 일부 회의론자들은 비행거리가 보고된 시간 내에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손으로 쓴 일지와 공식 보고서 간 내비게이션 데이터 차이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당시 극지 항해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버드 제독의 업적을 옹호한다. 즉 버드 제독이 북극과 남극에서 초자연적 발견을 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낮으며 공식 기록이 변하지 않는 한 남극에서 나치의 비밀 기지가 오퍼레이션 하이 점프의 목표였다는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 실제로 이 임무는 로스 빙붕 로스 아이스 쉘프 지역에서 수행되었으며 이곳은 1920년대 말 버드 제독이 이미 탐험했던 곳이다. 은밀한 나치 기지는 이론가들이 지목한 퀸 머드 지역에 위치하며 독일인들이 1938년에 상륙한 지역과 겹친다. 이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문제입니다. 만약 작전 점프 오퍼레이션 하이 점프의 목표가 퀸머드랜드에 있는 나치 독일의 기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면 왜 미 해군 특수부대는 이 이론적 위치 근처에도 접근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첨단 기술 없이는 남극에 나치 독일의 군사 기지를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독일 잠수함 유보아트이 남대 서양에서 활동한 적은 있지만 남극 해안에 전용 기지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나치의 유일한 남극 탐사는 1938년에 이루어졌으며 고래잡이 산업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만약 남극에 잠수함 기지를 세운다면 독일 잠수함은 취약하고 해안에는 두께 울라론리런 2m의 빙하가 수백 킬로미터 이어져 있어 잠수함이 수면으로 떠올라 입항하고 출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음모론자들은 점프 작전 동안 일부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몇 대의 항공기 손실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손실을 적대 세력과의 접촉 증거로 봅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 따르면 미군이 경험한 것은 단순히 극한의 기후 조건이었습니다.
1946년 12월 30일 PBM 마리너 항공기가 눈볼에 갇히면서 방향을 잃고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1947년 1월 로스 섬 얼음지대에서 장비를 설치하던 중 밴스 앤 우덜 선원이 사고로 압사당했습니다. 이렇게 4명이 사망하고 혹독한 날씨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자 해군은 더 이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전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치 기지에 폭격되었다고 전해지는 3발의 핵폭탄은 무엇일까요? 사실 3발의 핵무기는 남극 근처에서 폭발했지만 1947년이 아닙니다. 1958년 아거스 작전 오퍼레이션 알구스 동안 미국은 아라니 에리안이 주민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남대서양 상공 약 2,000km 떨어진 곳에서 고도 폭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고고도 핵 폭발이 앨런대 반 알렌 벨츠와 유사한 방사선 띠를 형성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폭발 메커니즘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함으로써 소련의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947년 버드 제독이 경고한 극지를 통한 초고속 비행 물체 가능성과 어느 정도 연관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실제로는 서로 관련이 없었을 수 있지만 나치 기지 발견 혹은 버드 제독의 지구 속 세계 발견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서로 엮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련 측과 관련해서는 2006년 러시아 다큐멘터리가 기반으로 삼은 KGB 기밀 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서 USS 메독스 마떡스가 침몰했다고 언급하지만 사실 이 함정은 점프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메독스는 미국 항구에 정박 중이었고 약 20년 후 북베트남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따라서 1947년 남극 근처에서 UFO에 의해 침몰했다는 이야기와 1964년 동남아에서 등장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USS 메독스는 1943년 독일 항공기에 의해 침몰했습니다. 사실 UFO나 남극 연안 근처가 아니라 사건은 이탈리아 해안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비슷하게 KGB 보고서에도 USS 카사블랑카 항공모함이라는 실제로 점프 작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함정이 언급됩니다. 점프 작전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항공모함은 USS 필리핀시 였으며 러시아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배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점프 작전이 단순히 남극에서의 군사 훈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렇다면 지구 속 세계 탐험이라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나치 독일이 신비주의적 관심으로 남극 아래 숨겨진 세계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리안이 조기 그들과 친구가 되어 UFO를 제공해 미국과 싸우게 했을까요? 아니면 아라니족이 실제로 존재했지만 단순한 착각으로 인해 나치 독일로 오인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어와 두 비행체에 새겨진 만완 문양은 충분히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버드 제독의 일지에 따르면 아라니족의 지도자는 1945년에 인간과 접촉하려 했으나 그들의 플루갈 로드 항공기가 군용 제트기에 의해 공격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러시아 다큐멘터리에서 언급한 사건은 날짜와 장소 등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드 제독이 남극 점프 작전에서 아란이 지하 세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2월 북극 비행 중에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겹치는 시간대 문제를 설명해 줍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제독이 북극과 남극을 혼동하여 용어를 바꿔 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프 작전에서 제독이 직접 비행한 증거는 없으며 그는 OIC 작전 책임자 터크로서 임무를 감독했을 뿐입니다. 점프 작전에서 흥미로운 발견은 3명의 주요 조종사 중 한 명인 데이브 벙커 중령이 남극을 비행하며 발견한 것입니다. 1947년 2월 1일 벙커 중령은 PBM 수상기를 타고 남극 해안으로 날아가 서쪽으로 이동하며 사진 지도를 작성하던 중 삭막한 흰색 환경 속에 녹색과 푸른 호수가 언덕 사이에 나타나는 특이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항공기를 호수 위에 착수시키고 물 샘플을 채취했으며 결과적으로 염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즉, 호수가 바다의 일부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치가 남극 내륙 깊숙이 잠수함을 보내 기지를 세웠을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점프 작전에서 보고된 발견은 버드 제독의 일지에 기록된 초록산과 숲, 털복숭이, 매머드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기후연구센터에서도 매년 지구 속 세계에 대한 질문을 받지만 공식 기록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습니다. 웃음.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지구 속 세계 할로우 어스 아이론은 여전히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만약 실제로 존재하고 정부가 이를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공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과학계에서는 지구 속 세계를 대부분 가짜로 간주하며 평지구론과 유사하게 배척합니다. 실제로 지구 내부는 지각 맨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극한의 열과 압력 어둠 때문에 생태계나 문명이 존재할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현대 위성 사진과 북극 탐험가들의 목격 기록 또한 지구 속 세계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숨기고 싶다면 사진과 기록은 언제든 조작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점프 작전과 관련된 기묘한 가설에도 불구하고 지구 속 세계나 유사한 이야기들은 많은 토착 문화의 전승에도 등장하며 이는 인간의 상상력과 호기심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원주민인 사향족의 전승에 따르면 그들의 조상은 오래전 현재 미국 남동부 홍강 근처에 있는 깊은 동굴을 통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거대한 동굴 시스템 속에 기이한 생물과 거인에 대한 여러 이론과 증언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동굴 입구는 숲속 깊은 곳이나 접근하기 힘든 장소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UFO나 기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수백만 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생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 신화나 힌두교 신화에는 영혼과 무서운 생물로 가득한 어두운 지하 세계로의 여행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오래전부터 지구가 속이 비어 있다는 아이디어에 매료된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우리의 믿음만이 지표 아래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의 뒷부분과 크레딧 이후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한 것은 잠들기 전 군사 이야기들을 보다가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얼마나 많은 기묘한 군사 이야기가 존재하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깊은 토끼 굴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어딘가에 묻혀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글을 씁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피소드의 경우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워타임 스토리, wartime stories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야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연구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단순히 일어난 기이한 사건뿐만 아니라 더 깊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야기 속 이야기 공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번 경우 이로리움 지구 속 세계 홀로우 어스 어노더모모드와 점프 작전 오퍼레이션 하이점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제게 가장 명확한 것은 버드 제독의 비밀로 여겨지는 일지를 읽으면서 그것이 공식 기록과 얼마나 상충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지에는 버드 제독이 1947년 2월에 북극을 비행하며 아라니족 에이리아니과 조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 시기 그는 남극에서 점프 작전을 감독하는 책임 장교 OIC였습니다. 따라서 혼동을 제외하면 버드 제독의 지구 속 세계 이야기는 사실상 북극과 남극이 서로 다른 장소라는 사실을 숨기고 작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가 점프 작전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 일지는 팬픽 팬픽션 또는 허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일지를 썼든 그가 기록한 방식 UFO에 둘러싸여 비행하며 수정 도시 위에 착륙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내용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명백한 모순과 역사적 사건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유명한 이론이 결합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들 중 일부는 자체로 흥미롭고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1938년 나치 독일의 남극 탐험과 미국 군대의 활동 등은 흥미로운 사건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1946년에서 1947년에 걸친 하이점프 작전 오퍼레이션 하이점프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부 나치 독일 인사들의 탈출 그리고 남대 서양에서의 핵실험은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1960년대 미국의 언론과 대중문화에서 점점 더 관심을 받기 시작한 우주여행 외계 문명 핵 에너지의 파괴력이라는 주제를 결합하면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등장한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속담에 있듯이 연기 없는 곳에 불 없다. 없는 말처럼 실제로 쇠다. 페이퍼클립 작전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과 나치 과학자들이 참여한 로켓 핵 우주 프로그램의 존재가 이런 음모론과 가설을 퍼뜨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러분은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으며 혹시 유출된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중공지구 홀로우 어트 나치 UFO 기지 아리아니의 존재 등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밝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사실들을 알 권리가 있을까요?